좋아. 얘들아 안녕, 김영쌤이야. 일단은 식품과 영양이랑 인간 발달 한 방에 해줄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내가 중요한 키포인트 한번 또 되짚어주면서 시작해볼게. 너무 빠르다 싶으면 유튜브 너희들이 속도를 줄여.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봐. 시작할게. 일단 인간 발달 같은 경우는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그랬는데, 중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노화가 오는 곳이 어디냐면 피부야. 피부가 탄력도 잃고 막 주름도 지고 막 뭐 팔자주름 그런 거 다 턱도 처지고 색소 침착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한다 했잖아. 그리고 머리도 탈모, 탈색, 뭐 흰머리, 대머리, 그리고 뭐 근육량, 뭐 나이살, 배도 나오고 막 팔, 다리 가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다음, 중년기의 감각, 그러니까 오감 중에 제일 먼저 세태가 하는 곳은 시각이고,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안이 오는데 돋보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 돋보기 안 한다면 약간 이거 같은 경우는 미간 주름만 오히려 키우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 다음, 청각도 감소하지만 난 미각 후각은 중년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돼. 다만 뭐 예민성이나 그런 것만 살짝 감소하지 미각 후각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년기까지는 일정히 유지된다는 거. 다음, 갱년기. 갱년기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대체로 40세에서 55세까지 이렇게 되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 얘들아.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감기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여자의 경우는 폐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갱년기구나 이렇게 바로 알게 되는 거야. 여성의 갱년기 뭐 내분비 기능, 갑상선 기능, 뭐 안면 홍조, 뭐 질곤저증, 성교통증, 뭐 우울증, 무기력 이렇게 다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갱년기를 건강하게 이기는 방법 뭐라 했어?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막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도 하지만 그러니까 더 나아갈 경우, 너무 심해질 경우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다음, 중년기의 인지적인 특징. 카텔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카텔이 유동성 지능이랑 결정성 지능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유동성 지능 같은 경우는 너네 선천적으로 약간 똑똑한 거, 뭐 개인적인 잠재력, 암기력, 지각 능력 이런 걸 선천적으로 한 거를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고, 결정성 지능 같은 경우는 약간 후천적인 그런 발달에 의해 나타나는 거, 뭐 학습에 의해 나타나는 거, 뭐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중년기 이 시기 때는 유동성 지능은 계속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감퇴돼. 기억력 같은 건 서서히 나이가 먹으면서 감퇴되잖아.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결정성 지능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 계속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서 쌓이기 때문에 결정성 지능 같은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시기야, 이 시기 때. 다음, 우리 뭐 건망증 나오는데, 건망증 그리고 치매 이게 동일한 것은 아니야. 건망증 같은 경우는 약간 증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치매 같은 경우는 약간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음, 중년기 발달 거합 같은 경우는 생산성 대 침체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시기 때는 자녀도 생산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일도 하면서 뭐 다음 세대를 위한 약간 생산, 뭐 가치를 전수하는 그런 단계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고립을 느끼게 되고 이기적이게 되면서 자신이 약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없어서 막 이렇게 막 고립되고 막 그런다는 거. 다음, 중년기 가족 관계의 변화. 일단 이 시기는 자녀의 성장과 그리고 부모의 그런 노화로 인해서 가운데에 있는 약간 뭐 샌드위치 세대다. 특히 부부 관계 같은 경우는 빈둥지 증후군, 뭐 자녀들이 각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떠나면서 가정이 텅 비어 있게 돼서 이 시기 때 약간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해서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 그래서 이 시기 때 부부 관계를 약간 조금 잘하게 해서 약간 그 뒤에 남은 기간을 훨씬 더 부부관계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시기 때. 다음,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자녀 관계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는 육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면서 신체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노부모와의 그런 관계에서 도구적인 지지와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가 있는, 도구적인 지지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중년 남성의 경우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정서적인 지지 같은 경우는 중년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심적으로 도와주거나 뭐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을 한다던가 그렇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준다는 거. 다음, 7번째, 뭐 중년기 사회에서의 관계 변화. 친구 관계 같은 경우는 남성은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유대, 뭐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에서는 후배를 잘 이끌어야 된다는 약간 생산성, 생성감,
뭐 부담감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퇴직을 앞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점점 노후가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건강도 설계하고 뭐 주택연금과 같은 뭐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임금 피크제,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약간 임금 피크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노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중년기다. 오케이, 여기까지 중년기 마무리 됐고요. 이제 노년기 나오는데, 노년 전기 같은 경우는 뭐 65세에서 80세까지 이렇게 막 구분한다고 하지만 연령 구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년기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제3의 인생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 시기 때는 축소된 그런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역할과 그런 뭐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적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년 후기는 80대 이후인데 신체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쇠약해지는 그런 시기로서 자녀와 그런 사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엄청 쳐버렸어. 괜찮아. 그래도 해줄게. 노년기 발달과업 같은 경우는 노년의 그런 생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뭐 자아통합감인데 약간 절망감, 자아통합감 같은 경우는 실패나 뭐 성공이든 뭐 자신의 삶의 그런 경험이나 사건들을 수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아통합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절망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노화가 나옵니다. 노화 같은 경우는 아직은 노화의 원인, 그러니까 뭐 왜 늙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1차적인 노화, 2차적인 노화로 이렇게 나눠지고, 특히 1차적인 노화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1차적인 노화이지만 2차적인 노화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질병이 생긴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뭐 일상생활에 심각한 그런 부적응과 불편을 가지고 오면서 별도의 원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노화를 2차적인 노화, 즉 병리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다음 성공적인 노화, 그리고 뭐 돈이 많은 사람과 다리 밑에 사는 사람, 하지만 심적으로 그리고 뭐 주관적으로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뭐 인지적인 그런 효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노년 전기의 그런 외모의 변화. 피부는 가장 먼저 노화가 약간 시작되는 곳이고, 코와 귀가 이렇게 길어지고 턱은 오므라드는 등의 약간 전체적인 얼굴 윤곽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는 이가 약해지고 누렇게 변하고 잇몸도 약해지고 잇몸 질환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뭐 당연히 잇몸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음식 소화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도와의 그런 양이 약해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철저히 하고, 채모 약간 뭐 탈색도 되고 탈모도 되는데 뭐 탈색되는 이유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골격도 당연히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 선생님이 무슨 그냥 콩을 많이 드셔서 뭐 이소플라본 그런 거와 같이 약간 너네들이 힘을 느낄 수 있는 그 갱년기 때,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폐경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을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시각적인 거. 너네 노년 전기 감각의 변화에서 시각적인 것은 뭐 노안 이런 거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암 수능입니다. 암 수능이 줄어든다는 뜻은 뭔 소리냐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서 갑자기 안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보이는 암 수능인데, 암 수능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딱 봤었을 때 암수능하고 조금 밝아지는 시간이 한 2분, 1분, 한 30초 이렇게 걸린다면, 이 노년 전기 때는 이 암수능 뭐 한 2분, 3분 훨씬 더 우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뜻에서 암수능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암수능의 반대말은 명수능인데, 명수능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서 갑자기 안 보이는 약간 이런 느낌을 명수능이라고 합니다. 또한 황화현상이 나오는데, 황화현상 같은 경우는 수정체가 점점 이렇게 노랗게 변해가지고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이뻐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시기 때 빨간색이 보이는 것은 생리적인 작용이 아니고 심리적인 작용보다는 생리적인 작용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이뻐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빨간색 약간 분홍색 비슷한 걸 일부러 사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쁘다 하셨습니다. TMI고요. 다음 청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인성 난청을 겪게 되고요. 미각적인 부분도 맛에 약간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더 짜게 먹고 더 달게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후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0대부터 이렇게 쇠퇴를 시작하지만, 후각적인 그 코어와 관련된 것은 치매와 관련된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치매 검사와 후각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거. 촉각적인 것도 당연히 신경이 떨어져서 다치고 나서 상처가 났지만 이 상처가 난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촉각이 제대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노년기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노년전기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사 기능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호흡 기능도 약간 가빠지면서 자주 숨이 차시고, 순환 기능 피가 제대로 안 통하면서 피가 이렇게 쭉쭉쭉쭉 통해야 되는데 뭐 지방 뭐 그런 노폐물 그게 쌓여서 혈관이 좁아짐에 따라서 손발이 저리고 뭐 심해지는 경우 막 뭐 고지혈증 그런 것도 걸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 분비가 적어서 소화 장애를 겪기도 하고, 특히 수면의 경우 수면의 양은 똑같지만 렘 수면이 다르기 때문에 렘 수면적인 부분이 줄어들어서 숙면을 제대로 못 취하고 낮 시간에 조는 것이 이게 다 숙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인간 발달 수업이 끝납니다. 김영업 쌤이야. 일단 금방 1차적인 저장을 했어. 왜냐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야. 바로 이제 시경 시작해볼게. 시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도 열에 요거 무조건 참고해. 인발이나 시경이나 무조건 교과서 무조건 봐야 돼. 이건 선생님이 너희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정리한 거지. 이걸 다 알면 무조건 100점이 아니야. 이거 알면서 교과서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 다음 일단 첫 번째 육류 봐보자. 육류는 너희들이 먹는 거 소, 돼지, 양, 토끼 뭐 이런 게 있고, 동물은 특히 뭐 근육, 지방, 골격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특히 식용 부위는 근육 조직이야. 지방 조직 아니야. 근육 조직이야. 그러고 근육 같은 경우는 단백질 18에서 20%, 글리코겐 1%, 지방 3% 있지만 이거 임의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고기가 숙성되면 분해가 되고요.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봐보시고, 콜라겐은 가열을 하면 젤라틴이 됩니다. 엘라스틴은 근육과 뼈를 연결시키는 그런 결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 강직,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죽고 난 후에 가축이 죽고 난 후에 근육이 굳어지는데 이때 pH가 낮아서 더 뻣뻣하게 굳는 형상을 뭐 사후 강직이라고 하고요. 육류 같은 경우는 수분이 75%, 단백질이 20%, 지방 5%. 너네 이거 숫자 진짜 잘 봐야 돼. 선생님 숫자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음, 하지만 부위나 그런 종류에 따라서 크게 다르고요. 지방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분은 감소합니다. 고기 중 지방 함량은 그런 그 동물의 연령, 뭐 영양 상태, 근육 부위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요. 왜냐면 너네들 하나로마트만 가거나 뭐 홈플러스 가도 고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기 중 무기질은 뭐 칼륨, 뭐 인, 황 이런 게 있고요. 신선한 쇠고기 진한 붉은색이고요. 돼지고기는 연한 붉은색, 닭고기는 연한 분홍색이라서 시간에 공기 중에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검붉게 변한다는 거. 어패류, 사는 곳에 따라서 해수어와 담수어로 나뉘는데 이거 어류입니다. 특히 지방 함량과 살색에 따라서 붉은 살과 흰 살로 이렇게 생선이 구분되는데, 너네들 해수어보다는 민물에 사는 담수어가 훨씬 더 강한 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자가소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는 그런 속도가 높아서 변폐되기 쉽고요. 해수포면, 그러니까 바다 위, 그러니까 바다 그 가까이 사는 해와 잘 마주하는 그런 친구들은 붉은살 생선인데, 곡공삼이었나? 고등어 꽁치 삼치. 아무튼 곡공삼 그 친구들은 자가소화 시간이 짧고 지방 산패가 빨리기 때문에 변질이 빨리 됩니다. 다음, 해저 가까이 사는 그런 흰살 생선 친구들은 자가소화가 시간이 짧고 지방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붉은살 생선에 비하자면, 그러니까 해수면 가까이 사는 친구에 비해서 짧은 겁니다. 자가시아 소환이 길고 지방 산패가 잘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갑각류, 딱딱한 외피, 마디마디 체절, 그리고 게새우 가재입니다. 줄여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체류 같은 경우는 무척추 동물, 가장 발달되고 문어 꼴국이 아니고 꼴뚜기입니다. 그리고 조개류 같은 경우는 연한 내부, 겉에는 딱딱한 껍질, 그리고 극피동물 같은 경우는 가시로 둘러싸여 있어서 앞이 머리고 뒤가 머리고 이런 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앞뒤 방사대칭이라서 머리가 부위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게류, 불가사리류, 해삼류 이런 게 있고, 일반적인 그런 어패류의 성분 같은 경우는 수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17에서 20, 지방 1에서 6, 당질 1% 이하. 경찼어. 그리고 회분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 있는데, 회분은 무기질 플러스 불순물이라는 거. 다음 알류, 달걀, 약간 달걀 같은 거는 기온, 사료,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고, 달걀 구조, 너희들 난황, 노른자, 남백, 흰자, 알끈 같은 경우 노른자를 꽉 잡아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특히 난황이 노란색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의 색소인 크산토필이 있다는 거. 크산토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거. 다음, 난황은 남백, 그러니까 노른자는 흰자보다 수분이 적고 단백질이나 지방이 높고, 달걀 같은 경우는 담백가, 그러니까
단백질을 약간 수치로 이렇게 하면 단백가로 나오는데 단백가가 100이고 그리고 소화나 흡수율이 되게 좋다는 거. 그리고 전란 같은 경우는 흰자와 노른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제외하고 모든 비타민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기질 같은 경우는 미량 함량 되어 있고 인과 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다음 달걀이 응고, 그러니까 삶은 달걀 할 때 응고가 되지요. 그거는 흰자 같은 경우는 60에서 65도, 최대 65도에서 완전히 이렇게 응고가 되고 노른자 같은 경우는 65도에서 70도에 완전히 응고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산을 넣으면 쉽게 응고되고 염을 넣으면 뭐 응고성이 향상이 되고 설탕을 넣으면 응고성이 감소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와 소금을 넣으면 응고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난황, 특히 그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시틴 같은 경우는 친수성과 친유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너네들 뭐 빵이나 그런 거 만들었을 때 뭐 기름과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노른자를 넣는 게 요거 때문입니다. 다음 콩류 같은 경우는 너네분들 콩 많이 먹습니까? 콩류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콩은 단백질 40, 탄수화물 35에서 40, 지질 15에서 20, 무기질 5, 섬유질 5, 수분 10 이렇기 때문에 콩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콩은 특히 이 무기질 5%에서는 뭐 칼슘, 철분, 뭐 마그네슘 이게 풍부하고요. 특히 일반 콩과 검정 콩을 이렇게 비교해 설명을 하는데 일반 콩 같은 경우 이소플라본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정 콩은 안토시아닌계 그런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보라색 천연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뭐 골다공증 예방, 항암 효과를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다음 안토시아닌계 색소 같은 경우는 항산화 좋고 여러분 피부에 좋기 때문에 선생님은 검정콩 별로 안 좋아해서 미안해요, 안 먹어요. 그 다음 콩은 날 것으로 먹으면 65%, 두부로 먹으면 95%, 된장으로 먹으면 80% 이렇게 소화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숫자 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생콩 비린맛 나고 너무 삶으면 메주뜸 맛 나기 때문에 가공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해서 뭐 두부 과자며 콩 과자며 뭐 이렇게 가공을 많이 해서 섭취한다고 합니다. 우리 콩류 같은 경우는. 다음 우유는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도 있긴 있었지만 특히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귀족층이 먹을 정도로 희귀한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젖소의 착유 시간, 즙을 짜는 그런 시간, 그리고 사육 방법, 품종, 연령, 비유기 같은 경우는 젖 분비 기간입니다. 이게 계절,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수분이 가장 많고 단백질 3% 이외, 그리고 지방 4%, 뭐 탄수화물 4.7, 무기질은 특히 인과 칼슘이 많고 비타민은 거의 모든 종류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유 최고. 다음 우유는 당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99.8% 저당, 즉 유당입니다. 유당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저번에 노래로 불러줬듯이 유당은 갈락토우즈랑 그리고 포도당이랑 결합된 것입니다. 이 갈락토우즈 같은 경우는 뇌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유지류 같은 경우는 뭐 식물 유지, 뭐 동물 유지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고 또 지방류, 그러니까 액체인 거와 지방, 그러니까 고체인 것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뭐 콩기름부터 뭐 고추씨 기름이 있는데 쇼트닝에 나왔던 이 가소성과 유화성, 가소성 같은 경우는 모양이 변하더라도 다시 그 모양으로 온다는 그런 느낌, 가소성을 알 수도 있고 유화성 같은 경우는 잘 섞일 수 있을 정도로 유화성을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다음 산패, 지방이 손실되는 거, 영양가 손실돼가지고 뭐 지방이 이렇게 좀 썩는 것을 산패라고 하는데 산패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뭐 고온, 뭐 빛, 그다음 뭐 방사선, 뭐 과산화물 뭐 이런 게 있고요. 산패, 그러니까 지방이 약간 좀 썩는 것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냉장 보관, 뭐 빛을 차단하거나 산소를 차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항산화제. 다음 견과류 같은 경우는 호두는 100g당 654kcal일 정도로 엄청나게 고열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아서 그렇고요. 이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B1 이런 거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호두는. 다음 밤 같은 경우는 그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40%, 50%는 전분이라고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이 많고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다량으로 섭취 시 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은 적절하게 먹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신한은행이랑 농협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잣은 같은 친구들은 이건 지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잣이 호두보다 훨씬 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100g 한 670? 엄청나게 높습니다. 674인가? 근데 네이버 찾아봤을 때 약간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이것도 지방이지만 비타민 E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 조미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조미료는 한 엄청 많이 냈는데 선생님이 조미료 같은 경우는 식품의 그런 맛을 조절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건데 연미료, 산미료, 감미료 뭐 조미료 이렇게 네 종류로 이렇게 나뉘고 연미료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전에 이렇게 사용해온 그런 것을 식염이었는데 식염 같은 경우는 먹는 소금입니다. 특히 연미료 같은 부분은 다른 맛과 성분과 이렇게 함께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 맛을 강화시키고 특히 단맛에 이렇게 넣어 먹으면 단맛의 효력을 크게 상승시킨다는 거. 너네들 콩국수 알죠? 경상도는 콩국수 먹을 때는 소금, 전라도는 콩국수 먹을 때는 설탕.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삶의 지혜 최고. 다음 감미료 같은 경우는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꿀은 감미료는 꿀이라는 거. 감미료는 설탕, 과당, 물엿, 사카린 그런 게 다 있고 산미료 같은 경우는 식초. 근데 식초 같은 경우는 식염 다음으로 오래전에 이렇게 사용했던 물질이기 때문에 식염 1등, 2등 식초. 오케이? 조미료 같은 경우는 자연 조미료, 화학 조미료가 있다는 거. 다음 향신료 6가지 월계수잎, 후추, 파슬리, 계피, 바질, 레몬글라스 이 6가지의 용도 말고 특징을 무조건 6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를 참고하세요. 다음 식품의 변질. 식품의 변질 같은 경우는 부패, 변패, 산패, 발효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부패 같은 경우는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거, 변패, 탄수화물, 지방을 변해하는 변질되는 거, 산패, 지방이 섞는 거, 그리고 발효,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 그리고 식품 변질에 그런 관여하는 그런 요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물리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 산소, 영양 그런 영양 성분들이 식품이 약간 변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약간 변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다음 그리고 생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충, 생물, 미생물, 자가소화 그런 부분들이 식품의 변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식중독이 나오는데 식중독 같은 경우는 식품의 그런 섭취에 연관된 그런 인체 유해양 그리고 미생물 쉽게 말하자면 그런 약간 식품 섭취를 통해서 의심되는 약간 감염성과 독성의 약간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식중독은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화학 물질에 대한 식중독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또 미생물은 세균성 바이러스와 세균성 미생물과 바이러스성 미생물 그리고 이 세균성 미생물은 독소형 세균성과 감염성 세균성 이 2가지로 나뉜다는 거.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절대 100점 안 나옵니다. 100% 제가 선생님 장담합니다. 이거 보고 플러스 교과서를 그래도 2번 정도는 읽어봐야지 100점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 장담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안녕.